헌법규정 제27차 학교의 준비를 이해찬 당대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포항지진 참사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일부 이재민들은 아직도 천막 생활을 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여야간의 이견이 많이 해소되어 다음 주일에는 포항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가 조기에 피해를 완전히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양인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7개월 만에 핵전액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국기법 위반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좀 염치가 없다 할 정도로 뭐라고 할까요? 좀 뻔뻔스럽습니다. 자유당 소속 의원에 대해서 대리조사를 자기가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형법체계상 그런 건 없습니다. 범법자가 다른 범법자의 대리조사를 받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7개월간이나 소환에 불응하며 법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야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보여준다는 것이 참 해탄스럽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법에 따른 패스트트랙 절차를 폭력으로 막아선 것도 부족한데 이제 처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에도 전혀 협정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는 당대표는 협정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습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처리할 때도 또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막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 자체를 완전히 진흙탕수활로 만드는 이런 행위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OECD가 지난해 소형업들이 정부 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22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32위, 17년도에는 25위에서 꾸준히 상승해서 미국, 프랑스 이런 데보다 더 높은 순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2년 만에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10단계나 상승을 했습니다. 10월 고용 동향이 발표되었는데 취업자가 전년 대비 42만 명 정도가 증가해서 고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고용률도 6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그동안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기 반환점을 둔 지금 현재 더 분발해서 내년에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 간의 방위 분담금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로 여러 보도가 있고 있는데 지소미아 문제는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는 데 대응해서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겠다는 입장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위비 분담 문제는 우리 지역이 미국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방위비 분담을 해왔고 작년에도 1조 300억이 넘는 굉장히 큰 부담을 우리가 감수를 했습니다. 요즘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50억 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그런 미국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님 발언하겠습니다. 마침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서 지난 10년 동안 소방관과 우리 국민들이 함께 꿈꿔온 수건이 마지막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98%는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지역 예산 편차 때문에 안전장비를 사비로 구입해야 하는 열악한 현실도 있었습니다. 소방관은 우리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우리 국민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 국민의 목숨을 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한 달 위험 수당은 고작 6만 원에 불과합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당시 우리는 소방조직 일원화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전국의 소방조직이 한몸처럼 움직인 덕분에 국가 재난 사태인 강원도 산불도 조기에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전진입니다. 사실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 보이고 우리 국민들의 지지도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당연해 보이는 일조차 말 못할 우여곡절을 겪고서야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간 국가직 아니면 불 못 끄냐는 폭언과 험담도 있었고 결국 그 반대를 뚫고 안건 조정위까지 거치면서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 입법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어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하면서 데이터 3법의 연내 통과에도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은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할 데이터 산업,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법안입니다. 지금 한 발 늦어지면 훗날 5년, 10년 뒤처지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3법, 이른바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조세 특례 제한법을 비롯한 중요한 민생법안 통과도 서둘러야 합니다. 어제 중소상인들이 국회를 찾아와서 유통산업발전법 등 중소상인 민생 입법을 국회가 빨리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의 절박한 호소에 자유한국당도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길 바랍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더 많은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빚놀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빚을 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가 되는 곳에 뿌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세금을 이용한 부도덕한 매표 행위 아니면 뭐겠냐. 국가 부도의 지름길, 집권당의 매표에 장래 세대의 미래가 참 암울해지고 있다라고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셨답니다. 총리까지 지낸 분이 하신 말씀이라고는 참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확장 재정 정책을 빚놀이, 국가 부도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한 것은 현실을 너무나 왜곡한 해외 톡픽감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합니다. 진짜 현실은 황교안 대표의 주장과 정확하게 반대의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고 확장 재정은 세계 경제기구가 이구동성으로 우리 정부에 권하는 정책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의 풍부한 재정 여력을 부러워하고 확장 재정이 우리나라가 보유한 강력한 경제 무기라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빚놀이고 국가 부도 지름길이면 OECD 국가들은 모두 이미 오래전에 국가 부도가 났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 재정 정책을 망설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매표 예산을 추진하는 곳은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지난 6월
당정이 이장, 총장 차후 개선을 위해 수당 50%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현금 뿌리기라며 맹렬히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일 느닷없이 올해 올린 수당을 다시 2배로 또 올리자는 주장을 자유한국당이 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불과 5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정반대 주장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것 말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게 바로 황교안 대표께서 주장하는 선거용 매표 예산의 생생한 사례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제안합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치열한 민생 예산 경쟁입니다. 낭비성 예산은 철저히 깎고 생산적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선심 예산을 막자는 야당의 제안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르신과 서민을 위한 일자리 예산 같은 생산적 예산에 대해서는 더 효과적인 집행 방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막무가내 삭감, 무조건 삭감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일자리 예산은 삭감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가 여야 간에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마땅한 생산적 예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고발된 지 거의 7개월 만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까지도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조사에도 불응했고 검찰 조사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지난주에 미리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가 언론에 보도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의견서에서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자한당 의원들이 제2배 의원실의 문을 잠그거나 쇼파로 문을 막는 방법으로 제2배 의원이 의원실 밖으로 나서지 못하게 한 행위는 제2배 의원이 젊고 건장하기에 감금이 될 수 없으며 심지어 안에서 빵을 나눠 먹거나 마술쇼를 보면서 화기애애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금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며 문을 잠그는 것이 감금의 보통의 방법이고 감금의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나아가 감금된 공간 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당시 자한당 의원들이 제2배 의원실의 문을 잠그고 쇼파 등으로 문을 막아선 행위는 당연히 감금에 해당하며 설사 안에서 빵을 나눠 먹거나 마술쇼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이 의견서에서 나 원내대표는 당시 의안과 팩스로 들어온 서류를 훼손한 것에 대해 공식 서류가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용서류, 무효죄의 공용서류는 정식 절차를 밟아 접수되었는가 혹은 완성되어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팩스로 의안가에 도달한 문서는 정식으로 접수되었든지 아니면 접수를 해야 할 상태이었든지를 묻지 않고 공용서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며 이를 훼손한 자한당 의원들의 행위는 공용서류 무효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자한당 의원들이 이렇게 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동안 출석을 미룬 것에 불과하다고 지금 보이고 있기에 검찰은 더욱더 수사의 속도를 늦출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검찰은 나 원내대표의 출석 그리고 의견서 접수를 계기로 오히려 더욱더 수사에 박차를 가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어제 검찰개혁특위에서는 법무부와 함께한 당정회의를 통해서 검찰개혁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의 대폭 축소, 수사 관행 개선 범위의 실효성 확보,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의 실효성 확보,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습니다. 당은 지난 당정에서 요구했던 대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내용과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특히 검찰개혁의 속도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분식시킬 수 있도록 신속하고 힘있게 개혁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여러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검찰개혁은
국회의 책임 하에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법들을 정말 신속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검찰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박강원 최고위원을 발언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앞두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미국 국민들도 아니고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또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오던 그 방식을 바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지금 한국에서는 평택의 미군 기지를 수십조 원을 들여서 건설하고 또 미군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일각에서는 미군이 28,000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24,000명 수준으로 줄었다는 얘기까지 있고 보면은 오히려 미국에게 한국 쪽에서 비용 부담을 줄여야 된다고 요구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합리적인 접근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선 대표님과 또 원내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최근 모습은 국민들 눈에나 또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눈에도 매우 불안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패스트트랙 조사에 관한 불합리성, 억지 이런 것들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는 말 모두 책임지겠다는 말은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를 달래기용으로 말하는 정치적 수사라는 것을 조사 대상 국회의원들 또 국민들 모두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마치 법 위에 앉아서 법을 마음대로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말들을 하는데요. 아까 대표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는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또 하나의 범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법을 무시하지 마시고 보통 국민들처럼 공정하게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고 상식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패스트트랙에 오른 정치개혁법의 통과를 놓고 불안해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보수 통합을 얘기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뺀 이른바 보수 세력들은 그 통합에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정치적 변수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명령한 정치개혁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통합 시도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입니다. 명분이 없는 보수 통합은 점점 설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통합 시도는 그런 면에서 정치 퇴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은 건강한 소비 활동입니다. 이를 두고 야당이 재정 위기론을 조장하면서 정치 공세를 피우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4가지 정도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IMF 트라우마를 자극해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타격을 주고 실패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욱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없고 오로지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로 몰아넣겠다는 그런 의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채무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문제라면 지나친 공포심은 더 심각하게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대표님도 여러 가지 지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나 무디스에 보면 AA로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가 발표한 정부 신뢰도도 22위로 일본, 미국, 프랑스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대외 건전성, 재정 건전성, 또 통화 안정성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폐슈 채권의 부도 보험료인데요.
이것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부도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환 보유액은 4,063억 달러로 역시 역대 최고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집권 때 IMF 사태로 국민들과 기업에 큰 고통을 안겼던 그런 정당이 그때의 트라우마를 악용해서 또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모렴치한 행태입니다. 두 번째는 참여정부 시대에 소위 재미를 받던 국가부채 프레임으로 경제 위기론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뜻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얼토당토 않는 주장에 국민들은 결국 회원되지 않을 것입니다. IMF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가 국가 채무를 줄이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경제가 가진 충분한 여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야 할 때입니다. 셋째는 국민이 선택한 토용 성장의 방향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재정 건전하란 말은 긴축 재정의 다른 말이고 이것은 양극화의 고통과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정부는 손을 떼라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고령화가 심각하니까 더 심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쓰기 위해서 지금 돈을 쓰지 말자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지면 돈을 쓰자는 얘기는 그건 3살 먹은 어린아이에게도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방기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OECD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국가 채무를 단기적으로는 다소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돼서 더 낮아지게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정위기론 마지막인데요. 재정위기론을 경제 실패론으로 둔갑시켜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또 국민이 명령한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을 가로막으려 하는 그런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짧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드루킹 특검이 항소심 공판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구형량을 늘려서 6년을 구형했습니다. 해결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그런 대목인데요. 특검은 혐의의 유무, 혐의의 경종을 말하면 되는 것이지 신문사 논설위원회 사석이나 정당 작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서 평화올림픽을 만들었고 그 힘으로 남북 관계를 복원시키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까지 나아갔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는 만큼 한미 양국이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이 유지되고 조속히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제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봅니다.
한미연합훈련 연기는 남북관계 복원, 북미협상 재개를 통해 한반도 평화 번영의 문을 여는 열쇠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교육, 부채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문제의 본질은 양극화 사회, 격차 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문제 역시 그 뿌리는 이러한 격차 사회에 있습니다. 때문에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지점 중 하나가 바로 대기업, 중소기업 간 또 정규직,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선취업, 후학습 지원 등이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더욱 확대되어 나가야 하는 예산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청년들 사이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이러한 예산들을 삭감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자세로 예산 심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년들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고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어제는 2020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간의 노력을 충분히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향해 노를 저어 나가신 것을 응원합니다. 그러나 어제도 매년과 같이 19년의 인구의 시간을 매듭짓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었던 한 꽃다운 학생이 성적을 비관해 비극적인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비극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라는 말은 1960년 이후 지식인들이 부족했던 우리나라가 현재의 경쟁력을 갖게 해준 말이지만 현대에 들어서며 그 말은 10대의 전부이자 인생의 전부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대학 수능은 1993년 수능 시행 이후 최초로 50만 수험생이 붕괴된 약 49만 명의 수험생으로 기록됐습니다. 수험생의 감소는 단순히 인원 감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가 겪게 될 전반적인 사회 문제의 전조 증상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정책개혁 방식이 아닌 미래 시대를 위해 현 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과 여건 마련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젊은 학생, 청년들과 동반자가 아닌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는 말은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학생과 청년은 그 나라의 미래이자 국력이기에 통제가 아닌 자생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90년대생은 온다가 아니라 이미 왔습니다. 실제 90년생은 한국 나이로 30입니다. 한 권의 서적으로 해석되는 세대가 아니라 변화에 자연스럽게 진화해온 세대입니다. 이제는 문제의 해결과 다양함의 공존화 실현을 위해 이들에게 베팅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문상필 전국장애인위원장의 발언 듣겠습니다. 어제 장애 학생들도 수능을 치렀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을 장애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과 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도 차별없이 배우고 하고 싶은 것은 마음껏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전국장애인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21대 총선을 위한 전국장애인위원회의 역할과 정책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장애인들 정치 참여를 위해 노력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정책에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21대 총선 장애인 정책 공약 개발을 마무리하고 12월 18일에 있을 장애인 정책 비전 선포식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후보 관련해서는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받기 위해 장애인들의 요구를 지역 장애인들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당에 제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애계는 지속적으로 장애인들 정치 참여를 위한 제도적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장애인 비례대표를 보면 당에 대한 기여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또한 범장애계의 대표성을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그마저도 배려받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의 정치 참여는 인간으로서의 전원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절실함입니다. 장애인을 대변하여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실현을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에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장애 당사자의 정치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도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장애인 비례대표는 장애인 민주당 당원으로서 장애 발전에 기여하고 범장애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최소 장애인 비례대표는 당선 안정권에 배정될 것을 요구하고 이 선출 장애인 당원의 의견을 모아 상향식 공청과 이를 위한 당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장애인 복지학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장애인이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권 결정을 확실합니다.